여러분, 안녕하세요. 노후사연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밤 저희는 텅 빈 거실에서 홀로 깜빡이는 텔레비전 불빛을 마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식어버린 저녁 식사는 그대로 식탁 위에 놓여 있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공간을 채웁니다. 오지 않을 전화를 기다리는 밤,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한평생 자식과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가 차가운 무관심과 마주합니다. 그 헌신은 결국 유일하게 기댈 곳이라 믿었던 딸과의 관계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어머니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노후지혜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만드는 영상이 진심으로 마음에 드셨을 때만요. 지금 계신 곳은 어디고 시간은 몇 시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조명을 살짝 낮추고 잔잔한 배경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편안하게 시작해볼까요? 제1장, 만년 당신은 낡은 소파에 앉아 무릎 담요를 끌어당깁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고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거실을 비춥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아들 내외는 분가한 지 오래입니다. 널찍한 아파트는 이제 당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공허합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아이들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소리가 들려온 것은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월급날처럼 기다리는 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당신은 곧장 은행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아들 녀석의 계좌로 손주들의 학원비를 붙여줍니다. 그 돈이면 당신이 한 달을 더 풍족하게 보낼 수 있지만 손주들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손주들은 할머니의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맙다는 전화 한 통 하는 법이 없습니다. 명절에 얼굴을 봐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죠. 이런 답답한 현실, 혹시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자식과 손주를 위한 마음이 때로는 일방적인 외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저희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막을 깨고 현관 초인종이 울립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당신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합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딸 선자가 서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지치고 그늘진 얼굴입니다. 선자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딸은 마지못해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이 내미는 따뜻한 보리차를 받아든 선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엽니다. 엄마, 나 다시 학교 다니려고. 학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못다한 공부 마저 하고 싶어서. 야간 대학이라도 들어가서 졸업장 따려고. 그런데 학비가 좀 부족해서 엄마가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해서 왔어. 당신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딸의 고단한 삶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주머니 사정도 넉넉지 않습니다. 선자야, 알다시피 나도 여유가. 당신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선자의 눈빛이 차갑게 식습니다. 오빠네 애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면서 날카로운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힙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하나뿐인 손주들인데 뭐가 달라? 엄마? 그 애들이 엄마한테 고맙다고 전화 한 통 해? 와서 살갑게 어깨 한번 주물러줘. 엄마 딸은 나야. 그런데 엄마는 얼굴도 잘 안 비치는 손주들이 더 중요해. 선자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체념이 뒤섞여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손주들을 위하는 것이 할머니의 도리라고, 그것이 가족의 정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의 굳은 표정 앞에서 그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선자는 차갑게 말을 뱉고는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당신이 붙잡을 새도 없이 딸은 현관문을 열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텅 빈 집안을 세차게 울립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식어버린 찻잔과 딸이 남기고 간 서늘한 공기만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딸이 떠난 현관문은 마치 거대한 상처의 입구처럼 보입니다. 그 너머의 짙은 어둠이 당신의 텅 빈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것만 같습니다. 선자가 남기고 간 말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당신의 가슴속을 헤집습니다. 엄마 딸은 나야. 그래, 네가 내 딸이지. 하나뿐인 내 딸.
그런데 왜 엄마 마음을 이리도 몰라줄까? 손주들은 내 핏줄이 아니더냐? 내 오빠의 자식이자 먼저 간 내 아버지의 흔적이 아니더냐?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계 초침 소리의 공허한 메아리뿐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갈까요? 가장 가깝기에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말, 지금 이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계신가요? 사랑하기에 하는 행동들이 때로는 가장 큰 오해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날 새벽,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당신은 몸을 일으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오지만 하루라도 일을 쉬면 당장 다음 달이 막막합니다. 익숙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자 옷에 깊게 밴 비린내가 코를 찌릅니다. 한때는 이 냄새가 지긋지긋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삶 그 자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당신이 향하는 곳은 동이 트기 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수산시장입니다. 펄떡이는 생선들, 얼음을 퍼붓는 소리, 흥정하는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뒤섞인 곳. 이곳이 바로 당신의 일터이자 전쟁터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고무장갑을 끼고 능숙하게 생선 상자를 나릅니다.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살을 내는 듯한 시림이 손목을 타고 올라오지만 당신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해온 일이기에 고통조차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이, 김씨, 오늘 물 좋네. 한 상자 더 가져가. 옆 가게 박 사장이 소리칩니다. 당신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무거운 상자를 끌어옵니다. 억척스럽다는 소리, 독하다는 소리. 시장 사람들은 당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 둘을 키워낸 당신에게 그것은 훈장과도 같은 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훈장이 딸에게는 부끄러운 낙인이었음을 당신은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문득 선자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이 떠오릅니다. 학교 앞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던 딸. 시장에 다녀오던 당신은 반가운 마음에 선자야 하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발견한 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작업복 차림의 엄마를 딸은 모르는 사람인 척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에게 웬 아줌마가 아는 척하네 라며 자리를 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딸이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은 단 한 번도 학교 근처에 간 적이 없습니다. 딸이 혹시라도 엄마 때문에 기가 죽을까봐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 기억이 되살아나자 어제 선자가 뱉었던 차가운 말이 다시금 심장을 찌릅니다. 오빠네 애들 학원비는 꼬박꼬박 대주면서 그 말 속에는 단순히 돈에 대한 서운함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비린내 나는 돈을 벌어 자신을 키운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그런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딸의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딸의 그 마음을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손주들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는 어쩌면 당신의 고된 삶과 딸의 상처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자기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에휴, 깊은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주변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고 당신은 거대한 외로움의 섬에 홀로 남겨진 기분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머님,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앳돼 보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한 여자가 당신이 떨어뜨린 무 장아찌 한 통을 주워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상인들은 아니지만 반찬 가게를 하는 듯 앞치마를 두른 모습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정신이 없어서. 당신은 멋쩍게 웃으며 장아찌 통을 받아듭니다. 힘드시죠? 새벽부터 고생이 많으세요. 여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그 눈빛에는 왠지 모를 다정함이 담겨 있습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요. 뭘? 당신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다시 일어서려는데 여자가 말을 잇습니다. 저는 저기 골목에서 반찬 가게 하는 영선이라고 해요. 어머님은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 봐요. 손이 아주 야무지셔서 눈에 띄더라고요. 자신을 영선이라고 소개한 여자는 당신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보며 칭찬을 건넵니다. 늘 부끄럽고 감추고 싶었던 생선 비린내와 상처로 가득한 당신의 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험한 손이죠. 뭐, 자랑할 것도 못 돼요. 아니에요. 이 손으로 자식들 다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손이죠. 영선의 말에 당신은 순간 울컥합니다. 딸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했던 당신의 삶을 생명부지의 젊은 여자가 알아주는 것만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빗장을 조금 열게 됩니다. 그날 이후 당신과 영선 씨의 우연한 만남은 조금씩 일상이 되어갑니다. 영선 씨는 가게 문을 열기 전 당신의 좌판에 들러 따뜻한 두유를 한 병 건네고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한 병 드시고 하세요. 속 든든해야 힘도 나죠. 매번 뭘 이런 걸. 나도 뭐 줄 게 없는데. 마음만 받을게요. 어머님 뵙는 게 제 낙인걸요. 어느 날 장사가 파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데 뒤에서 영선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퇴근하세요? 저도 이제 마감하고 가는 길이에요. 영선 씨는 당신 옆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고된 하루의 피로와 어제 있었던 딸과의 일이 뒤섞여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요. 영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고개를 저으려 했습니다.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어색하고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의 따뜻한 눈빛을 보자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게 참 마음대로 안 되네요. 당신은 딸 선자와의 이야기를 두서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딸이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 하는 것, 학비를 보태달라고 했던 것, 손주들 학원비와 비교하며 서운해했던 것, 그리고 결국 차갑게 돌아서던 딸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당신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습니다. 영선 씨는 아무 말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마음, 제가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점점점, 내가 잘못한 걸까요? 자식보다 손주가 먼저인 애미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놈들 뒤처지는 게 싫어서 그게 다였는데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은 어머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신 거예요. 다만 따님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든가 봐요. 엄마의 사랑이 자기한테는 오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겠죠. 마치 비 오는 날 자기 머리 위에는 우산이 없다고 느끼는 아이처럼요. 영선 씨의 비유에 당신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늘 아들네 가족이라는 더 큰 우산에 비가 셀까 봐 전전긍긍하느라 바로 옆에서 비를 맞고 서 있는 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딸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은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딸의 절박한 외침보다 손주들을 향한 의무감이 더 앞섰던 당신의 편협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님도 엄마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서 더 아프게 핥히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떼쓰는 것처럼요. 영선 씨는 당신의 손을 토닥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평생을 자식 위해 헌신하신 분이잖아요.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해요. 따님도 언젠가는 엄마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따뜻한 위로의 말들이 얼어붙었던 당신의 마음을 스르르 녹여내립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기분입니다. 당신의 삶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날 밤, 당신은 여전히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막막하고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식탁 위에는 영선 씨가 싸준 따뜻한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직 딸과의 관계는 풀리지 않았고 내일 새벽에도 비린내 나는 시장으로 향해야 하지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발견한 작은 희망의 불씨, 바로 연대라는 이름의 온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우연히 만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공감의 눈빛이 있다면 다시 한 걸음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곁에는 그런 영선 씨 같은 사람이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영선 씨가 되어주고 있나요? 영선 씨와의 짧은 만남이 남긴 온기는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온기마저 집어삼킬 듯한 더 시리고 아픈 현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음 주말, 당신은 모처럼 아들 내외의 집에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딸 선자와의 일이 있은 후 아들 녀석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굳이 오셔서 식사라도 같이 하자며 성화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선자에게서 무슨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미안한 마음에 부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고
당신은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평소보다 살갑게 당신을 맞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들과 손주 민우가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만이냐. 우리 강아지, 할미 왔다. 당신이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아들이 신이 나서 서류 한 뭉치를 당신에게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민우, 이번에 대기업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이게 민우가 낸 이력서인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썼다니까요. 아들은 자랑스러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이 내민 이력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민우의 빛나는 학력과 경력 사항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에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가던 당신의 시선이 가족사항 란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회사원, 어머니, 주부, 조모, 이화자, 자영업, 소규모 요식업, 그 세 글자가 당신의 눈을 후벼파는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삶이었던 수산시장 상인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번듯하게 포장된 거짓 직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 대신 고상한 음식이라도 파는 것처럼 당신의 험하고 억척스러운 인생이 그럴싸한 거짓말로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도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만이 귓가를 윙윙 울렸습니다. 과거 선자가 당신을 부끄러워했던 그날의 기억이 이번에는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도 손주도 모두가 당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감추고 싶은 흠집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당신의 표정이 하얗게 질린 것을 본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를 쥔 채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냐? 네? 이력서요. 잘 썼죠? 아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해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거 가족사항, 할미 직업 말이다. 당신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은 듯 며느리와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거요. 어머니, 그게 민우가 취업 컨설팅을 좀 받았는데 거기서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하다고 해서요. 아시잖아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런 거지 다른 뜻은 없어요. 아들의 변명은 기름을 부은 불과 같았습니다. 다른 뜻이 없어? 내 인생이 너희들을 먹여 살린 내 일이 고작 좋은 인상을 위해 지워버려도 되는 그런 하찮은 것이었더냐. 내 애비 이력서에 내 직업이 부끄러웠니? 당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당신의 눈빛에는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신의 시선을 피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사실대로 쓰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괜히 없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민우 장래를 위해서 그런 건데 어머니가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당신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평생 없어 보이는 시장 바닥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생선 대가리 잘라가며 너희들을 키웠다. 그 비린내 나는 돈으로 너희를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부끄러워? 내 아들 장래를 위해서 이 애미의 인생을 통째로 지워버리겠다는 거냐. 당신의 목소리가 거실을 세차게 울렸습니다.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며느리가 나섰습니다. 어머님,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아버님 말씀대로 민우 앞날을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어머님도 손주 잘 되길 바라시잖아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손주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희생해야 하는 낡고 부끄러운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의 상처와 분노는 그들의 성공 가도에 놓인 귀찮은 돌멩이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것을 뱉어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력서를 식탁 위에 내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시고 가셔야죠. 어머니,
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당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안과 밖의 경계가 무너지며 당신은 완벽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네 집의 환한 불빛이 등 뒤에서 멀어질수록 당신의 세상은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당신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자신의 삶을 부정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식의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고 있을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거친 손등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눈물은 수십 년 묵은 생선 비린내와 뒤섞여 당신의 삶 전체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내 존재가, 내 삶의 역사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평생을 바친 헌신이 결국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취급을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서 남은 인생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텅 빈 집에 돌아온 당신은 불도 켜지 않은 채 낡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때는 당신의 세상이었고 전부였던 그 사진이 이제는 낯선 사람들의 모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위로 없어 보이잖아요 라고 말하던 냉정한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당신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딸에게는 이기적인 엄마가 되었고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과거가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 울타리는 당신만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이 부서진 관계를 필사적으로 다시 붙잡고 수선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길을 찾아 떠나야 할까요? 한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당신에게 나 자신을 위한 삶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 내 인생을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작은 욕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신의 주머니 속에서 작게 접어두었던 종이 한 장이 손에 잡혔습니다. 시장에서 영선 씨가 건네주었던 반찬 가게 전화번호가 적힌 작은 메모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메모는 희미하게 빛나는 등대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행위는 어쩌면 낡은 가족이라는 끈을 놓고 새로운 인연이라는 동아줄을 잡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깊은 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당신은 마침내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선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뚜하고 이어지는 신호음이 마치 새로운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당신의 심장 소리와 겹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과연 이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 앞에서 망설이다 다시 낡고 익숙한 절망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그 선택은 이제 오롯이 당신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뚜뚜하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앳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영선 씨였습니다. 잠결에 전화를 받은 듯 살짝 잠긴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은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이 깊은 밤에 고작 며칠 본 젊은 사람에게 나의 이 구질구질한 인생사를 털어놓아도 되는 걸까? 민폐가 아닐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점점점 저 시장에서 생선 파는 사람인데요. 간신히 뱉어낸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어머님, 이화자 어머님이시죠? 세상에,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그렇죠. 영선 씨는 단번에 당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저함 뒤에 숨겨진 깊은 고통을 직감한 듯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당신이 밤새 단단하게 쌓아 올렸던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선 씨, 나 어떡하면 좋아요. 내가 다 잘못 산 것 같아요. 결국 당신은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화기를 붙잡고 아들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력서에 적힌 그 세 글자를,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한 그 참담한 심정을 두서없이 쏟아냈습니다. 영선 씨는 아무런 재촉도 판단도 없이 그저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당신의 울음이 잦아들 때까지
밤의 정적 속에서 오직 그녀의 나직한 숨소리만이 당신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누구라도 붙잡고 말하고 싶었어요. 내 편이,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편이에요. 언제든지요. 그날 밤, 당신은 아주 오랜만에 누군가의 위로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하게 동이 터올 무렵, 당신의 마음속에도 작은 결심 하나가 동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당신은 여전히 익숙한 작업복을 입고 수산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평소와 달리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당신을 깨우던 활기찬 소음들, 경매사의 외침, 얼음 깨는 소리,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 이 모든 것이 오늘따라 당신을 밀어내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펄떡이는 생선들의 비린내조차 당신의 실패한 인생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이, 김씨,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었어? 저기 고등어 실한 것 좀 봐. 빨리 안 가져가면 다 뺏겨. 옆 가게 박 사장이 손짓하며 소리쳤습니다. 늘 듣던 정겨운 타박이었지만 오늘은 그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당신은 멍하니 산더미처럼 쌓인 생선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당신의 일터, 당신의 긍지이자 자부심이었던 곳. 그러나 이제 이곳은 자식들에게 없어 보이는 부끄러운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은 박 사장에게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말을 입에 올렸습니다. 사장님, 저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뭘 그만해? 농담하지 말고 빨리 상자나 날라. 아니요, 정말이에요. 이 시장,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두려고요. 당신의 마른 목소리에 박 사장은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디 몸이라도 안 좋아? 병원 가봤어? 아니요. 몸은 괜찮아요. 그냥 마음이 병들어서요. 당신은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일이 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평생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지만 박 사장은 당신의 깊게 팬 주름과 텅 빈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은 듯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의 어깨를 두어 번툭툭 두드려줄 뿐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마지막으로 생선 상자를 나르고 마지막으로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손과 옷에 밴 지워지지 않을 것 같던 비린내와 작별을 고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시장을 떠나는 당신의 뒷모습은 홀가분하기보다는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며칠 동안 당신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맞이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하지만 그 자유는 달콤하기보다 막막함으로 다가왔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시간, 텅 빈 마음.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 정말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엄습할 때쯤 당신은 영선 씨가 건네주었던 반찬 가게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 당신은 용기를 내어 영선 씨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시장 골목 안쪽에 자리한 가게는 작고 아담했습니다. 안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생선 비린내와는 너무나 다른 따뜻하고 정겨운 냄새였습니다. 어머님, 가게 안에서 나무를 묻히던 영선 씨가 당신을 발견하고는 활짝 웃으며 달려나왔습니다. 괜찮으신 거예요? 연락도 없으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시장에도 안 나오시고 그냥 좀 쉬었어. 일을 그만뒀거든. 네? 그만두셨어요? 영선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당신은 멋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선 씨는 당신의 손을 덥석 잡고 가게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이제 좀 쉬셔야죠. 그런데 혹시 괜찮으시면 아주 가끔이라도 저희 가게에 나와서 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영선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하려니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요. 어머님 손이 워낙 야무지시잖아요. 물론 힘든 일은 아니고 그냥 나물 다듬고 양념 만드는 것 좀 도와주시면. 어머님 손맛이면 우리 가게 대박 날 텐데. 당신은 망설였습니다.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내 손은 생선 비린내만 나는 험한 손인데. 그러자 영선 씨가 당신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 손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손이에요. 평생을 일해온 손맛이 어디 가겠어요? 여기서부터는 맛있는 냄새, 사람 사는 냄새를 풍기시면 돼요. 그렇게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고 어색했습니다. 생선 대가리를 자르던 손으로 작은 콩나물 대가리를 따고 굵은 소금을 뿌리던 손으로 섬세하게 양념을 맞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빠르게 일을 배워나갔습니다. 당신의 투박하지만 정직한 손끝에서 만들어진 반찬들은 깊은 맛을 냈습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인 듯한 젊은 새댁이 당신이 만든 시금치나물을 맛보고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 이모님, 이 시금치나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어요? 꼭 우리 엄마가 해준 맛 같아요. 비법이 뭐예요? 당신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억척스럽다, 독하다는 말만 들어왔지 당신의 손맛을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비법은 무슨, 그냥 정성껏 무친 거지. 무심한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따뜻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더 이상 수산시장 김씨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가게를 찾는 손님들은 당신을 나물 무침의 달인, 장조림 이모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맛있는 반찬을 만드는 이화자씨로 불리는 순간들이 쌓여갔습니다. 잊고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그 소박한 호칭들 속에서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당신은 영선씨가 건넨 빳빳한 돈봉투를 한참이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습관처럼 아들네 손주 학원비 보탤 생각부터 들었지만 당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이 아닌 동네 시장 옷가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화사한 꽃무늬가 그려진 스카프를 하나 샀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생애 첫 선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낡은 거울 앞에 서서 스카프를 목에 둘러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주름지고 지친 늙은 여인이 서 있었지만 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화사한 스카프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할까요?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사치이자 가장 위대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여전히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춥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옥죄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이제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우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당신의 현재를 인정해주는 새로운 세상이 생겼습니다. 비린내 나던 과거를 떠나 고소한 사람 냄새가 나는 새로운 길.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식들과 마주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당신의 내일이 기다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이제는 도망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당당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리라는 작은 용기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가운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 있었다. 며칠 전 받은 대기업 최종 면접 탈락 통보 메일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귀하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따위의 상투적인 문구는 패배자의 귓가에 조롱처럼 맴돌았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도전이었고 반드시 성공해서 부모님과 할머니에게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였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버지가 홧김에 찬 얼굴로 들어섰다. 아들의 낙담한 얼굴을 위로하기는커녕 다짜고짜 고함을 질렀다. 너 할머니 어디 가셨는지 알아? 시장에 나가보니 그만뒀다 그러고 전화는 받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민우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네가 몰라? 그놈의 이력서 때문에 할머니가 저렇게 충격받으신 거 아니야. 내 앞날 위해서 좋게 포장 좀 한 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속상해하실 줄 누가 알았냐고. 집안이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아버지는 모든 책임을 민우에게 떠넘기듯 쏘아붙이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민우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제야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시장을 그만두셨다고? 평생 당신의 삶 그 자체였던 그곳을 민우의 머릿속에 할머니가 이력서를 보던 그 순간의 표정이 떠올랐다.
하얗게 질려버린 얼굴, 배신감과 슬픔으로 가득 차 떨리던 눈빛, 소규모 요식업, 그 세 글자가 할머니의 수십 년 세월을 어떻게 난도질했는지 어리석은 손자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다. 취업 컨설팅에서 말한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을 감추고 싶은 흠집으로 만들어버린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시장에서 일하신다고 하면 괜히 없어 보이고 점점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그 말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다. 없어 보인다고? 그 없어 보이는 일로 번 돈이 자신의 학원비가 되고 용돈이 되고 대학 등록금이 되었다. 할머니의 손에서는 늘 비린내가 났다. 명절에 찾아가도 어릴 적 안아줄 때도 그 냄새는 늘 할머니의 일부였다.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그 냄새를 부끄러워했다. 친구들에게 할머니가 수산시장에서 일하신다는 말을 하길 꺼려했다. 그 부끄러움이, 그 철없는 치기가 할머니의 심장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심지어 그 거짓말은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는 결국 떨어졌다. 할머니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후회와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숨이 막혔다.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할머니를 찾아야 했다. 용서를 빌어야 했다. 그는 무작정 집을 뛰쳐나와 버스를 타고 수산시장으로 향했다. 새벽의 활기는 간데없고 파장 무렵의 시장은 고요하고 스산했다. 할머니가 늘 자리 잡고 있던 곳은 텅 비어 있었다. 옆 가게의 박 사장이 민우를 알아보고는 혀를 찼다. 자네 할머니 아주 독하게 마음먹었어. 수십 년 일터를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떠나버렸다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말로 할머니를 영영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때 문득 고모인 선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살갑게 지내지는 않았지만 지금 기댈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선자의 번호를 눌렀다. 웬일이냐, 민우야. 수화기 넘어 선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고모, 혹시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시장도 그만두시고 연락이 안 돼요. 민우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을 느꼈는지 선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이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찾아. 점점점.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걱정은 되나 보구나. 나도 어딨는지는 몰라. 다만 시장 안쪽 골목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가 하나 있는데 거기 젊은 사장이랑 가깝게 지내시는 것 같더라. 거기 한번 가봐라.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다. 민우는 몇 번이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다시 시장의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기 시작했다. 비린내와 짠내가 뒤섞인 골목들을 지나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자 거짓말처럼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풍겨오는 작은 가게가 나타났다. 영선이네 반찬. 민우는 가게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할머니를 발견했다. 당신, 이화자, 은영선 씨와 마주 앉아 각 부쳐낸 따끈한 두부전을 맛보고 있었다. 어머님, 간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싱거운가? 아니야, 딱 좋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네. 영선 씨는 손끝이 야무져서 뭘 해도 맛있어. 당신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고된 노동에 찌든 수산시장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온하고 온화한 얼굴이었다. 하얀 위생모에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낯설었지만 어쩐지 그 모습이 훨씬 더 당신다워 보였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딸랑 하고 울렸다. 고개를 돌린 당신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곳에는 며칠 동안 당신의 마음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손자 민우가 서 있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당신을 발견한 민우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다. 영선 씨도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은 순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가슴속에서 배신감과 서운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지만 헬쑥해진 손자의 얼굴을 보니 그 마음이 눈 녹듯 쓰러졌다. 민우가 비틀거리듯 당신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가게 안의 모든 소음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점점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민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갈라져 나왔다. 제가 어리석였어요. 할머니가 평생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면서도 부끄러워했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말하지 못했어요. 그깟 취직이 뭐라고. 점점 할머니 인생을 제멋대로 지우려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뜨거운 눈물이 민우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바닥으로 똑똑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당신은 아무 말 없이 무릎 꿇은 손자의 정수리를 내려다보았다. 당신의 손에 밴 비린내를 부끄러워하던 아이. 당신의 삶을 없어 보이는 것으로 치부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당신 앞에서 울고 있었다. 당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민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다. 일어나거라. 남들 다 보는 데서 이게 무슨 짓이냐. 당신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우는 마지못해 일어나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렸다. 당신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옆에 놓여있던 두부전 하나를 집어 그의 입가에 가져갔다. 입 벌려. 민우가 위아한 표정으로 당신을 보자 당신은 재차 말했다. 배고프지? 이거 먹어봐라. 맛있다. 민우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자신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따뜻하고 고소한 두부전이 입 안으로 들어왔다. 그 온기에 목이 메어왔다. 눈물이 다시 쉴 새 없이 터져나왔다. 두부를 씹을수록 할머니의 맛이, 용서의 맛이, 사랑의 맛이 느껴졌다. 당신은 손자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그 회사, 떨어졌다며.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잘됐다. 위회의 말에 민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당신은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말을 이었다. 너를 그런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회사라면 안 들어가는 게 100번 낫다. 너는 그런 거 없이도 충분히 잘 해낼 놈이야. 할미는 안다. 할머니, 이제 괜찮다. 할미도 너희 덕분에 이제야 정신 차렸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로만 살았지. 이화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 너희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아등바등했는데 그게 오히려 너희를 부끄럽게 만들었나 보다. 내 잘못도 크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았다. 이미 당신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고 그 길 위에서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손자의 진심 어린 사과는 그 치유의 과정에 따스한 연고가 되어주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우리 할머니세요.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셨던 거 제가 세상에서 제일 크게 자랑하고 다닐게요. 제 이력서 첫 줄에 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산시장 상인의 손자라고요. 민우는 눈물 콧물을 닦아내며 맹세하듯 말했다. 그제야 당신의 얼굴에 온전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당신은 영선 씨를 돌아보며 말했다. 영선 씨, 우리 손주 밥 좀 차려줘야겠네. 시장할 텐데. 영선 씨는 두 사람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따뜻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의 작은 반찬 가게에는 세 사람이 마주 앉아 늦은 점심을 먹었다. 갓 지은 밥과 당신의 손맛이 담긴 정갈한 반찬들. 더 이상 그곳에 부끄러움이나 원망, 후회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가족의 온기만이 가득할 뿐이었다. 한 세대의 헌신을 다음 세대가 이해하고 뒤늦은 사과를 이전 세대가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순간. 텅 비었던 당신의 마음에 손자의 눈물과 따뜻한 밥으로 채워진 새로운 사랑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영선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앞에서 민우는 꾸역꾸역 밥을 넘겼다. 한술 한술 뜰 때마다 할머니의 용서와 자신의 어리석음이 뒤섞여 목이 맸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까지 마친 민우가 어쩔 줄 몰라 쭈뼛거리자 당신은 물기 묻은 손을 닦으며 나직이 말했다. 고모한테 전화 한 통 해보거라. 네가 길 알려줬다고 들었다. 걱정하고 있을 게다. 당신의 말에는 어떠한 원망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저 딸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만이 담담하게 묻어날 뿐이었다. 민우는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고개를 끄덕이고는 가게 밖으로 나가 선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은 가게 안에서 묵묵히 남은 나무를 다듬으며 그 통화 소리에 애써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다. 이제 자식들의 삶에 일일이 개입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었다. 한참 후 민우가 멋쩍은 얼굴로 다시 들어왔다. 고모가 곧 이리로 와보겠다고 하세요. 그러냐? 그럼 너도 이만 들어가거라. 내 아비 어미도 속 타고 있을 테니. 당신은 민우의 등을 두드리며 돌려보냈다. 혼자 남은 가게 안 저녁에 서늘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딸이 온다.
그 사실이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어떤 얼굴로 딸을 마주해야 할까?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며 돌아섰던 그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가슴 한쪽이 시큰거렸다. 그때 옆에서 묵묵히 가게 정리를 돕던 영선 씨가 따뜻한 둥글레차 한 잔을 건넸다. 어머님, 따님 오시기 전에 이거 한 잔 드세요. 마음이 좀 진정되실 거예요. 당신은 말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 괜찮다. 이제는 괜찮아야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다시 한번 딸랑 하고 울렸다. 문 앞에는 선자가 서 있었다. 며칠 사이 더 수척해진 얼굴,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지방에 서서 당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은 하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저 시금치 뿌리를 다듬으며 무심한 듯 한마디 툭 던졌다. 왔으면 들어오너라. 문 앞에 서서 뭘 하냐. 그 담담한 한마디에 오히려 선자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생선 비린내 대신 고소한 나물 냄새가 가득한 공간. 평생 봐온 엄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깔끔한 의생모와 앞치마를 두른 채 정갈하게 일하는 엄마의 모습. 그 낯선 풍경 앞에서 선자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엄마의 고된 삶을 그저 냄새나고 부끄러운 것으로만 치부했던 자신의 편협함이 지금 이 평온한 공간 속에서 벌거벗겨지는 기분이었다. 선자는 당신의 작업대 앞으로 다가와 섰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냈다. 엄마, 미안해. 그 한마디에 당신의 손길이 순간 멈칫했다. 내가 다 잘못했어. 학비 달라고 조른 것도 미안하고 오빠네랑 비교하면서 못된 말 했던 것도 미안해. 그리고 고등학교 때 시장 앞에서 엄마 모른 척했던 거. 그것도 정말 미안해. 결국 선자의 눈에서 참아왔던 눈물이 굵은 방울로 똑똑 떨어져 내렸다. 십수년 묵은 죄책감의 고백이었다. 그제야 당신은 다듬던 시금치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딸을 마주보았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당신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빛은 슬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도 미안했다. 내 상처받은 마음보다 얼굴도 잘 안 비치는 손주들 체면이 먼저였으니. 점점 이 애미가 모질고 못났지. 네가 왜 그렇게 대학에 가고 싶어 했는지 이 비린내 나는 애미한테서 벗어나고 싶었던 내 마음을 애써 외면했는지도 모르겠다. 서로의 가슴에 박혔던 가시를 이제야 서로의 손으로 뽑아내는 순간이었다. 당신은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선자에게 내밀었다. 며칠 전 영선 씨에게서 받은 첫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이었다. 이거 내 학비에 보태 써라. 엄마, 이게 뭐야. 나 이거 못 받아. 선자가 손사래를 치며 뒷걸음질 쳤다. 받아. 큰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희생하며 번 돈이 아니야. 이화자라는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번 첫 돈이다. 내 딸이 못다한 공부를 한다는데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엄마인 내가 보태주고 싶어서 그런다. 그러니 받아다오. 이화자라는 이름. 그 이름이 선자의 심장을 세차게 울렸다. 엄마는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의 이름과 삶을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딸의 꿈을 응원하고 있었다. 선자는 그 통장을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엄마의 진짜 마음을 너무 늦게 알아버린 자신에 대한 미안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보듬어주는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당신은 말없이 다가가 우는 딸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수십 년의 오해와 아픔이 따뜻한 나물 냄새와 함께 조용히 녹아내리는 밤이었다. 그날 이후 당신의 가족에게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주말 저녁, 더 이상 아들네의 넓고 낯선 아파트나 당신의 텅 빈 집이 아닌 영선이네 반찬, 가게에 조촐한 밥상이 차려졌다. 가게 문을 닫은 뒤 좁은 공간에 온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할머니, 이 장조림 레시피는 진짜 대박이에요. 친구들이 다 가르쳐달라고 난리예요. 민우는 이제 더 이상 할머니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교 앞에서 우리 할머니가 이 동네 반찬 가게 에이스셔 라고 자랑하고 다닐 정도였다. 그는 곁에서 자연스럽게 마늘을 까며 당신의 훌륭한 조수가 되어주었다. 시끄럽다, 이 녀석아. 당신은 핀잔을 주면서도 입가에 걸린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선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젊은 학생들과 토론하고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녀의 얼굴은 예전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아들과 며느리도 어색하게나마 그 자리에 함께했다. 그들은 값비싼 과일 바구니 대신 당신이 좋아하던 따뜻한 쌍화차 한 박스를 사들고 와 조심스럽게 건넸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저희가 너무 어리석어 어머니의 삶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당신은 그저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모든 것을 용서했다는 의미였다. 과거의 상처를 들추어 서로를 아프게 하기에는 지금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족을 위해 침묵하고 희생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때로는 아들의 무심함에 따끔하게 충고하고 선자의 공부에 현명한 조언을 건네고 민우의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가족의 굳건한 중심이자 존경받는 어른이었다. 당신이 이화자로서의 자신을 찾았을 때 역설적으로 가족들은 당신을 진정한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덧 시간은 흘러 늦가을 밤이 깊었다. 영선 씨와 함께 그날의 장사를 마무리하고 가게 문을 닫았다. 쌀쌀해진 밤 공기가 뺨에 스쳤지만 마음은 더없이 따뜻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주머니 속 휴대폰이 작게 울렸다. 선자였다. 엄마, 주무세요? 오늘 과제 발표했는데 교수님한테 칭찬받았어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잘 자요. 사랑해. 딸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웃음이 터져나왔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에는 민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저 작은 공모전에서 상 탔어요. 라는 글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다. 당신은 걸음을 멈추고 길가 상점의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깊게 팬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고단했던 세월의 흔적은 그대로였지만 그 얼굴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평온하고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한평생 자식이라는 끈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하지만 그 끈을 과감히 놓고 나 자신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비로소 가족이라는 더 단단하고 진실한 유대가 만들어졌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졌던 희생이 때로는 굴레가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서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시작임을 당신은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다. 낡았지만 이제는 포근한 당신의 집에 돌아와 불을 켰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당신을 반겼다. 이제 그 사진 속 웃음은 더 이상 아득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당신이 만들어낸 행복의 증거이자 앞으로 계속될 따뜻한 미래의 약속이었다. 당신은 조용히 사진을 향해 미소 지어 보였다. 비바람 몰아치던 당신의 기나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고요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영선인의 반찬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고 당신, 이화자의 손맛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따뜻한 미소가, 한숨 대신 정겨운 웃음소리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새로운 질문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나를 찾은 것만으로 충분한가? 내 삶의 온기가 나 자신과 내 가족에게만 머물러도 괜찮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비오는 늦은 오후 가게에서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비틀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당신보다도 나이가 훨씬 많아 보이는 낡고 해진 옷을 입은 분이었습니다. 여기 콩나물국 하나만 살 수 있을까? 제일 싼 걸로.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는 손이 몹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가장 따끈하게 데워진 콩나물국을 넉넉하게 퍼서 포장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오늘 콩나물이 좋아서 많이 끓였어요. 아니야. 돈 내야지. 됐어요.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 그게 돈 내는 거예요. 당신이 웃으며 봉지를 건네자 할머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에서 당신은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텅 빈 집에서 식어버린 저녁 식사를 마주하고 있던,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던 바로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뒤 당신은 영선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영선 씨,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힘든 노인들이 이 동네에 참 많은 것 같아. 그럼요, 어머님.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자식들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아서 끼니 거르시는 분들도 많대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내가 가진 거라곤 이 손맛밖에 없는데 이걸로 그분들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드릴 수 있다면. 당신의 말에 영선 씨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였습니다. 어머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가게 주방, 저녁에는 비잖아요. 여기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반찬을 만들어서 거동 불편하신 어르신들께 배달해드리는 건 어때요? 화자 어머님의 따뜻한 밥상 프로젝트, 어때요? 그렇게 당신의 세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영선 씨, 단둘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주방에 서서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시장에 퍼졌습니다. 당신이 시장을 떠날 때 어깨를 두드려 주었던 옆가게 박 사장이 어느 날 저녁 무와 배추를 한가득 싣고 나타났습니다. 어이, 이 여사, 좋은 일 한다며? 나도 뭐 도울 거 없나 해서. 이거 가게에 남은 건데 김치라도 담가서 나눠줘. 박 사장의 투박한 온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건어물 가게 사장님은 멸치를 한 박스 보내왔고 정육점 주인은 국거리용 고기를 넉넉하게 떼어주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한때 당신의 삶을 부끄러워했던 아들 내외와는 달리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그 선한 영향력에 기꺼이 동참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뜻을 함께하는 동네 아주머니 몇몇이 자원봉사자로 나섰습니다. 당신의 작은 반찬 가게 주방은 이제 저녁마다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혼자 묵묵히 생선 대가리를 자르던 외로운 노동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다 함께 마늘을 까고 멸치똥을 따며 서로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연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어머, 화자 언니, 이 깍두기 양념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시원한 맛은 처음이네. 별거 없어. 물을 소금에 절일 때 설탕을 살짝 넣고 나중에 사이다를 조금 부어봐. 그럼 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오래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손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세월이 녹아든 당신의 지혜는 이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더 풍성하고 따뜻한 맛으로 피어났습니다. 웃음소리와 구수한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그곳은 당신이 평생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첫 번째 따뜻한 밥상을 배달하러 가던 날, 당신은 유난히 가슴이 떨렸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비 오는 날 가게에 왔던 그 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의 작은 방.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불을 목까지 뒤집어 쓴 채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반찬 가게. 식사는 하셨어요? 당신이 따뜻한 밥과 미역국, 그리고 갓 무친 나물들을 꺼내 작은 밥상을 차리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그 밥상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하네. 집밥 냄새가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 한 숟갈, 한 숟갈. 국을 떠넘기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잊혔던 온기를 나누고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며 고립된 영혼을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신의 고된 삶이 그 비린내 나던 과거가 이제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가장 따뜻한 불씨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선자는 학교 동아리에서 기획한 인생 선배와의 대화라는 작은 강연에 당신을 초청하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학생들이 진로 문제로 많이 힘들어해. 엄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있을까? 엄마의 삶 자체가 우리에겐 큰 가르침이고 위로가 될 것 같아서. 당신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냐. 나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인데. 두려웠습니다. 당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 상처를 다시 꺼내 보이는 것이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딸의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당신은 선자의 대학 강의실, 수십 명의 젊은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땀이 찼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객석에는 선자와 민우,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동료가 된 봉사자 아주머니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당신을 응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평생 수산시장에서 생선을 팔았습니다. 첫 마디는 당신의 가장 큰 상처이자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제 몸에서는 늘 지독한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제 딸은 학창시절 저를 모른 척하기도 했습니다. 제 손주는 제 직업을 이력서에 소규모 요식업이라고 적었습니다. 부끄러웠던 게지요. 저 역시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을 바친 내 삶이 자식들에게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당신은 담담하게 당신의 고통을, 외로움을, 절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비린내 나는 과거를 버리고 도망친 곳에서 저는 다시 사람 사는 냄새를 만났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에서 저처럼 외로운 이웃들을 위해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평생 생선만 만지던 제 거친 손이 꽤 괜찮은 맛을 내더군요. 객석에서 작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삶을 부끄러워했던 것은 어쩌면 제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자신의 환경이 원망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상처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가장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비린내가 언젠가는 세상을 향기롭게 만드는 가장 특별한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강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닦으며 당신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자는 당신을 와락 껴안았고 민우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할머니라고 외쳤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 완벽한 자유와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가 아닌 이화자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세상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독의 껍질을 깨고 나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드러내어 타인을 위로하는 지혜를 얻은 당신. 당신의 텅 비었던 거실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낡고 외로웠던 당신의 노년은 이제 사회와 따뜻하게 공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황혼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을 가득 채웠던 뜨거운 박수 소리는 당신의 귓가에 그리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잔잔한 파문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당신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로워졌습니다. 이화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부끄러운 과거의 낙인이 아니라 따뜻한 희망과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당신이 영선 씨와 함께 시작했던 화자 어머님의 따뜻한 밥상은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중요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과 영선 씨, 그리고 몇몇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 시작했던 작은 나눔이 이제는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함께하는 커다란 움직임으로 성장했습니다. 동네 구청에서는 낡은 창고 하나를 무상으로 내주어 비좁던 반찬 가게 주방은 넓고 쾌적한 나눔의 부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곳은 언제나 사람 사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는 구수한 사골 국물이 끓고 넓은 작업대 위에서는 계절마다 가장 신선한 채소들이 맛깔스러운 나물로 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당신, 이화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억척스럽게 소리치거나 홀로 묵묵히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봉사자에게는 깍두기 국물을 시원하게 만드는 비법을 다정하게 알려주고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자리했습니다. 언니, 이거 맛 좀 봐줘요. 오늘 간이 좀 짠가? 어디 보자. 괜찮네. 그래도 어르신들 드실 거니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단맛을 내는 게 좋겠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손맛과 지혜를 나누는 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평생 당신을 옥죄었던 생선 비린내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덮이는 깊은 손맛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2월의 겨울 끝자락, 당신은 평생 입어볼 것이라 생각지도 못했던 졸업식 가운을 입은 딸, 선자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5년 전 학비가 없어 당신 앞에서 눈물 흘려야 했던 딸은 이제 만학의 꿈을 이루고 당당하게 학사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때? 잘 어울려? 곱다.
내 딸, 아주 고와. 당신은 화사한 꽁무니 스카프를 정갈하게 메고 선자가 사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생선 비린내 나는 엄마를 외면했던 딸의 상처도, 그런 딸을 원망했던 당신의 아픔도 오늘 이 영광의 순간 앞에서 봄눈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오른 선자는 준비한 연설문의 마지막에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당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이자 제 삶의 등대이신 저의 어머니 이화자 여사님께 이 모든 영광을 바칩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에서 피어난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선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객석에서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당신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서러움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기쁨, 그리고 충만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기쁨의 순간이 있으면 슬픔의 순간도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이치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밥상 첫 번째 손님이었던 비오는 날 가게를 찾아왔던 그 반지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나눔의 부엌은 하루 종일 고요했습니다. 당신은 창가에 서서 할머니가 처음 콩나물국을 받아들고 눈물 짓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님, 마음이 많이 안 좋으시죠? 영선 씨가 다가와 당신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을 보냈을 때처럼, 아들의 집에서 모욕을 당했을 때처럼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차려드려야지. 그날 저녁, 당신과 봉사자들은 정성을 다해 육개장을 끓이고 삼색나물을 무치고 하얀 쌀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할머니의 작은 빈소를 찾아 조촐하지만 온기 가득한 마지막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주 하나 없이 텅 비었던 빈소는 당신과 나눔의 부엌 식구들의 온기로 채워졌습니다. 당신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슬픔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잊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는 그 누구도 외롭게 잊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슬픔을 함께 나누자 그것은 더 큰 사랑과 연대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시간은 또 흘러 손자 민우가 드디어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민우가 첫 월급을 타던 날 그는 은행에 들러 빳빳한 현금 다발을 뽑아 가장 먼저 나눔의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첫 월급 탔어요. 민우는 당신 앞에 두툼한 봉투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이놈아, 이걸 왜 나한테 가져와. 네가 힘들게 번 돈인데 어서 내 엄마나 갖다 드려.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할머니 돈이에요. 제가 면접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제 인생의 롤모델은 바로 수산시장에서 평생 정직하게 아들을 키워내시고 이제는 그 손으로 온 동네를 먹여 살리시는 우리 할머니라고 했어요. 면접관들이 제 이야기 듣고 저를 뽑아준 거예요. 이건 할머니의 인생이 저한테 준 첫 선물이에요. 그러니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걸로 우리 따뜻한 밥상에 고기라도 좀 더 사요. 어느새 훌쩍 커버린 손자의 대견한 모습에 당신은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던 손자는 이제 당신의 삶을 가장 큰 자랑이자 성공의 발판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찬란한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지역방송국에서 나눔의 부엌을 취재하러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땀 흘리며 일하는 봉사자들의 모습과 당신의 인터뷰를 담았습니다. 젊은 리포터가 당신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대단한 일을 시작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당신은 카메라를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특별한 계기랄 게 있나요? 그냥 제 몸에 밴 비린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사람 냄새가 될 수도 있겠다는 걸 깨달았을 뿐이에요. 제 과거의 상처가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고요.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가장 아팠던 곳에서 가장 향기로운 꽃이 피기도 하니까요. 방송이 나간 후 후원의 손길은 전국 각지에서 답지했고 화자 어머님의 따뜻한 밥상은 더 많은 외로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몇 해가 흘러 당신은 이제 89개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밤,
당신은 오랜만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한방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집안은 온화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사진 옆에는 이제 나눔의 부엌 식구들과 다 함께 찍은 커다란 액자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 모든 이들이 당신을 중심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딸 선자가 사온 향긋한 국화차와 민우가 보내준 달콤한 약과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더 이상 공허한 정막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충만하게 흘러가는 시간의 평화로운 배경음악이었습니다. 당신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던 시절의 흑백 사진부터 딸의 졸업